해숙의 환한 웃음을 본 순간 준표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고 말이에요. 아내의 눈매와 자신의 인매가 그대로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대신 그는 생선 한 마리를 샀습니다. 광어 한 마리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자갈치 시장에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혜숙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죠. 칼날이 비늘을 벗겨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30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 일이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싫어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겠죠. 혜수가 오늘 광어 많이 들어왔으니까 미리 손질해 놔라. 어머니 김순옥의 목소리가 가게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58세의 순옥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어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혜숙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칼을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혜숙이 손길은 정말 예술이야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혜숙은 환한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말씀하신 돔이 좋은 거로 골라뒀습니다. 혜숙이가 고른 거면 믿고 가져가지. 이 애는 정말 생선 보는 눈이 있어. 단골 손님의 칭찬에 혜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 냄새 속에서 자라온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혜숙은 어머니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순옥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일손을 놓지 않았어요. 혜숙아, 내 동생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면 올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다 해낼 테니까요. 혜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혜숙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장 일에 뛰어들었지만 동생만큼은 다른 길을 걸었으면 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분복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뒤섞여 활기찬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혜숙은 생선을 포장하면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냄새 매일 맡아도 좋아요. 엄마랑 같이 버틴 냄새니까요. 혜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들었나 봅니다. 혜숙이는 정말 효녀야. 순옥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딸을 뒀지.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도 참 신기하긴 해. 어디서 온 아이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잘 자라다니. 혜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순옥은 그런 혜숙의 표정을 눈치챘나 봅니다. 다가와서 혜숙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혜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뒤편으로 펼쳐진 부산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해숙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일상이 소중했어요. 시장의 냄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단골 손님들의 정겨운 인사. 이 모든 것이 해숙의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해숙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일상이 해숙에게는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해숙은 몰랐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한 노인이 자신을 찾아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의 등장으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이준표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5살 정도 된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그의 막내딸이었어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갔던 부산 해운대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지연이는 사라져버렸어요. 회장님, 부산행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준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겠다고 했었어요.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이 말입니다. 알겠네. 혼자 가겠다고 했지 않나? 하지만 회장님, 괜찮다네. 이번 일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준표는 사진을 가슴팍에 넣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부산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준표는 계속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사라진 후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장남 동욱뿐이었죠. 준표는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오직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며칠 전 우연히 본 지역 뉴스에서 자갈치 시장의 젊은 여성 상인이 나왔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아내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한 준표는 곧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25년 전 마지막으로 지연이를 본 곳이기도 했습니다. 준표는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생선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거기에는 젊은 여성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었어요. 준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옆모습, 그 손놀림, 무엇보다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혀끝까지 모든 것이 어린 지연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 손놀림, 그 눈빛. 지연이야? 준표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숙은 손님이 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해숙의 환한 웃음을 본 순간 준표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고 말이에요. 아내의 눈매와 자신의 인매가 그대로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대신 그는 생선 한 마리를 샀습니다.
광어 한 마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로 드실 건가요? 해숙의 목소리도 아내와 닮아 있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정겨운 부산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표는 생선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지만 멀리서 해숙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중년 남성이 해숙을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 남성의 얼굴을 본 순간 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철이었어요. 25년 전 자신의 전속 운전기사였던 박상철 말입니다. 준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부산 해운대에서 지연이가 사라졌을 때 상철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철이 지연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었어요. 상철이가 왜 여기에? 준표는 상철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상철은 해숙의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해숙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준표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상철아, 설명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창백해진 얼굴로 준표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준표는 상철에게 해숙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출생 기록부터 성장 과정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라고 했어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표는 다시 해숙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해숙을 관찰했어요. 해숙이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웃는 모습, 진지하게 생선을 고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연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준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25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던 건지 자책스러웠어요. 딸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동안 자신은 서울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니까요. 해가 지고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준표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상철로부터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결과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준표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지연이를 잃었던 그 바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를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의 바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준표는 상철이 가져온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는 준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상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김혜숙 씨는 김순옥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준표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예상했던 바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해숙 씨는 25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발견된 아이입니다. 당시 5살 정도였다고 하고요. 김순옥 씨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호적에는 친딸로 올라가 있어요. 상철의 말을 들으며 준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지연이가 사라진 때와 해숙이 발견된 때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일을 말해보게, 상철아.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지연이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해변가부터 시장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은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지연이를 본 건가? 네. 하지만 그때 지연이는 이미 다른 아주머니 손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김순옥 씨였습니다. 지연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상철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때 내가 단 10분만 빨랐어도 상철의 자책이 섞인 목소리에 준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지연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준표는 상처를 노려봤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철도 그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수기를 지켜본 건가? 네. 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지연이, 아니, 해수기를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상철의 고백을 들으며 준표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져야 할 때가 왔어. 준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상철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해수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해했나? 네, 회장님. 각오하고 있습니다. 준표는 이제 해숙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준표는 해숙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해숙이 어머니 순옥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시장 사람들과 얼마나 가족같이 지내는지를 확인했어요. 해숙의 삶에 갑자기 침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25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짜 아버지로서 해숙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준표는 용기를 냈어요. 해숙이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준표를 봤어요. 며칠 전부터 자주 보던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준표의 진지한 표정에 해숙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평범한 대화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해숙은 준표의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김순옥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25년 전 이곳에서 발견된 아이라는 것도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제 이름은 이준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25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이름은 이지연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말도 안 돼요. 전 엄마 딸이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준표의 고백에 혼란스러웠어요. 25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표는 해숙의 혼란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제 딸입니다.
해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이지연이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순옥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이 사람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혜수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색도 안 좋고. 순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혜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에 대해서 말해주실 게 있지 않아요? 혜숙의 진지한 어조에 순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옥은 혜숙이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정말 엄마 딸인가요? 순옥은 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순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그럼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게. 혜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고 혜숙 앞에 앉았어요. 혜숙아, 미안하다. 순옥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요. 그날 시장에서 내가 혼자 울고 있었어. 5살 정도 됐을까. 너무 어렸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단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럼 진짜 제가 버려진 아이였던 거네요. 혜숙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넌 내가 선택한 딸이야. 순옥이 혜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버려진 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처음부터 사랑이었단다. 순옥의 진심이 담긴 말에도 혜숙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혜숙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혜숙아, 내가 누구 딸인지는 몰라도 넌 내 딸이야.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니. 순옥의 위로에도 혜숙은 계속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숙은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표가 말한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혜숙을 지켜봤어요. 어떤 말을 해도 혜숙의 마음을 달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준표가 혜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혜숙에게 제안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혜숙은 망설였습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만약 정말 제가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25년 동안 놓친 시간을 보상하고 싶어요. 준표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혜숙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순옥을 배신하는 일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김순옥 씨는 당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준표의 대답에 해숙은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해숙아, 가봐라. 내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해. 엄마, 나는 괜찮다.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순옥의 격려에 해숙은 결심을 굳혔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서울에 가보겠습니다. 해숙의 결정에 준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딸과 함께 서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울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이준표의 딸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해숙은 짐을 싸면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이 사람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설령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순옥은 자신에게 영원한 어머니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해숙은 압도당했습니다. 부산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준표가 준비한 차량이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을 본 해숙은 다시 한번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사람의 딸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준표의 위로에도 해숙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해숙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표는 해숙을 유전자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해숙은 체열을 받으면서 떨렸습니다. 이 작은 혈액 샘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검사를 마친 후 준표는 해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저택을 본 해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갈치 시장의 작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우리 집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확인되면 말이에요. 준표의 말에 해숙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한 남자가 해숙을 맞이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준표가 소개했습니다. 동우가 인사해라. 내 여동생일 수도 있는 해숙이다. 이동욱이었습니다. 준표의 장남이자 회사의 후계자였어요. 해숙을 보는 동욱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동욱의 인사에는 전혀 반가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위축되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정말 그게 다인가요? 동욱의 날카로운 질문에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표가 동욱을 제지했습니다. 동욱아, 그만해라. 해숙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까요?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게 동욱의 말에 해숙은 상처받았어요. 자신이 마치 뭔가를 노리고 온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숙의 말이 막혔습니다. 정말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표와 해숙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해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준표의 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준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내 딸이구나. 하지만 해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갑자기 김혜숙에서 이지연이 되어버린 자신이 낯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준표는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욱은 강력히 반대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건가요?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여자가 우리 가족이라고요? 동욱의 말에 해숙은 분노했습니다. 굴러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그럼 왜 여기에 왔나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 동욱과 해숙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준표는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아버지, 이 여자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욱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숙의 상속권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어요.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욱의 선언에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노리고 온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어요. 며칠 후 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숙의 동의 없이 말이에요. 나는 내 딸을 되찾았고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준표의 발표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벌가의 잃어버린 상속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해숙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동욱의 적대적인 태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해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진실을 아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동욱의 변호사는 해숙을 불러 굴욕적인 취조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온 건가요? 미리 계획된 일은 아니고요? 해숙은 그런 질문들에 상처받았어요.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온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옥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해숙은 순옥의 병세 악화 소식을 듣고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표는 만류했지만 해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는 이제 알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순옥 어머니예요. 지금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해숙의 말에 준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을 이해하면서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해숙은 홀로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해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해숙을 보자
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수가 왔구나.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혜숙은 순옥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모든 혼란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와서 다행이야. 순옥은 혜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엄마, 정말 그분 딸이 맞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혜숙의 고백에 순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이제 내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네. 하지만 전 여전히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서울에서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엄마 생각만 났어요. 혜숙의 진심 어린 말에 순옥은 감동했어요. 25년 동안 키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는 몰라도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순옥의 말에 혜숙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전 여전히 엄마 딸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며칠 동안 혜숙은 병원에서 순옥을 돌봤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문병을 왔어요. 박상철도 매일 병원에 와서 혜숙을 도왔습니다. 혜숙아, 힘들지? 상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혜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상철은 혜숙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혜숙이었지만 이런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순옥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순옥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순옥이 혜숙을 불렀어요. 혜숙아, 나 있을 때 해줄 말이 있어. 순옥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시장 아줌마로만 살았을 거야. 하지만 너 때문에 엄마가 될 수 있었어. 엄마, 이제 내 진짜 아버지한테 가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순옥의 말에 혜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바보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순옥은 혜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내 것이야. 내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야. 혜숙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지연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응. 그때 내가 이것만 꽉 쥐고 있었어. 혜숙은 팔찌를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었어요. 엄마, 이 팔찌 진짜 아버지가 주신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사랑받던 아이였다는 거야. 순옥은 혜숙의 손에 팔찌를 쥐어주었어요. 이제 내 진짜 이름으로 살아도 돼. 하지만 김혜숙으로 살았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줘. 이틀 후 순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숙은 순옥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었어요. 순옥은 혜숙의 손을 잡고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옥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혜숙은 눈물로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장례를 치른 후 혜숙은 집에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순옥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순옥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혜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너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누구에게서 왔든 내가 사랑한 건 내 마음이다.
이제 내 진짜 아버지한테 가서 행복해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편지를 다 읽고 해숙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순옥의 마지막 사랑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금팔찌를 손목에 차고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준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순옥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혼란과 두려움 대신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금팔찌가 햇빛에 반짝이며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해숙은 곧바로 준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준표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와서 해숙을 맞이했어요. 지연아,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까? 준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전 다시 해숙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해숙의 말에 준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자신을 받아들여준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거실에서 해숙은 준표에게 금팔찌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거래요. 준표는 팔찌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팔찌는 지연이의 5번째 생일에 자신이 선물했던 것이었거든요. 지연아, 정말 내 딸이구나. 준표는 해숙을 껴안았어요. 25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해숙도 준표의 품에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저는 김혜숙이면서 동시에 이지연이에요. 두 이름 모두 제 것이에요. 해숙의 말에 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욱은 여전히 해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돌아온 것을 알고 더욱 강하게 반발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욱의 걱정에 해숙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어요. 동욱은 해숙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 포기한다고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부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해숙의 선언에 준표가 놀랐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이제야 찾은 건데. 아버지, 저는 자갈치 시장이 제 집이에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숙은 박상철과 시장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내 집이야. 나도 내가 필요해. 준표의 간절한 말에 해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였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은 부산이에요. 해숙은 순옥의 편지를 준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양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준표는 편지를 읽으며 순옥의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해숙이 왜 부산으로 돌아가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니 해숙아,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준표는 해숙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가끔 부산에 내려가서 널 볼 수 있게 해줘. 물론이에요, 아버지. 해숙의 대답에 준표는 안심했어요. 완전히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욱은 해숙의 상속 포기 선언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네, 오빠. 저는 그냥 아버지와 오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요.
해숙의 진심 어린 말에 동욱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해숙은 정식으로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워했지만 해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전혀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해숙의 결정에 준표는 딸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아는 딸이었거든요. 부산으로 떠나는 날, 준표와 동욱이 해숙을 배웅했어요. 동욱은 처음으로 해숙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해숙, 아니, 여동생. 부산에서 잘 지내. 동욱의 말에 해숙은 감동했어요. 드디어 오빠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건강하세요. 가끔 부산에 놀러 오세요. 준표는 해숙을 꽉 껴안았어요. 내 딸아, 행복해야 해. 네, 아버지.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기차가 출발하자 해숙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준표와 동욱도 작아져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숙은 기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자신에게는 이제 두 개의 가족이 있다고 말이에요. 부산의 시장 가족과 서울의 진짜 가족. 둘 다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박상철이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숙아, 잘 다녀왔니? 네, 아저씨.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해숙은 상철과 함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의 냄새가 코끝에 닿자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해숙은 다시 자갈치 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상철이 해숙과 함께 생선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상철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해수가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니까 기분이 묘하네. 상철이 생선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해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 그런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워요. 마치 원래 이렇게 지냈던 것처럼요. 정말 그랬어요. 상철과 해숙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상철의 묵묵한 성격과 해숙의 밝은 에너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시장 사람들도 해숙의 복귀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순옥이 없는 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해숙이 돌아오면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해숙이가 돌아오니까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아. 옆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해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진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준표가 약속한 대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차림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나타난 준표를 보고 해숙은 놀랐어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소박하게 오시다니. 딸을 만나러 오는데 화려할 필요가 있나? 나도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준표의 말에 해숙은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준표는 해숙의 가게에서 생선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딸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 광어 얼마인가? 아버지한테는 공짜예요. 안 돼.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준표는 끝까지 돈을 지불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상철도 준표와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상철 씨, 해숙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묵묵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모두 해숙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숙은 준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순옥이 살던 작은 집이었지만 준표에게는
딸의 진짜 삶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내가 자란 집이구나. 준표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곳에서 지연이가 해수기로 자라났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해녁은 직접 요리를 해서 준표에게 대접했습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들이었는데 준표는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구나. 엄마. 아니, 순옥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해숙은 여전히 순옥을 그리워했습니다. 준표도 순옥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김순옥 씨께 정말 감사해.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해숙은 준표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 뒤편의 부산 앞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저 바다 보세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여요. 해숙의 말에 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네. 예전에는 지연이를 빼앗아간 무서운 바다였는데 이제는 해숙이를 지켜준 고마운 바다가 됐어. 이제 제 옆에 누가 있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해숙의 말에 준표는 딸의 성장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해숙은 정말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의 바다가 이제야 따뜻하네요. 해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준표는 매달 부산에 내려와서 해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동욱도 함께 왔어요. 동욱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해숙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동생, 여기 생활이 정말 좋아 보여. 응, 오빠.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 해숙과 동욱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짜 남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상철과 해숙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철은 해숙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해숙도 상철을 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해숙은 상철과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아저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해숙아.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상철의 말에 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해숙은 순옥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도 생겼고, 오빠도 생겼고, 상철 아저씨도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진 속의 순옥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상철과 함께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준표는 약속한 대로 매달 부산에 내려와서 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욱도 가끔 내려와서 해숙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해숙의 삶은 평범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상철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일상. 그 속에서 해숙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어느 날 해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순옥, 서울의 준표와 동욱, 그리고 곁에 있는 상철과 시장 사람들. 모두가 해숙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해숙은 손목에 금팔찌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이지영과 김혜숙, 두 이름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름들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해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해숙의 인생처럼 말이에요.